자, 6월 명사초청 특강 오늘은 이완주 세무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철세 45.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일단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가. 네, 제가 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이게 곧바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성함은 이완주 세무사님이시고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세무 관련된 학과로 가장 좀 탑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세무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개업 세무사님은 아니신데 뭐 나중에는 뭐 하실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좀 기대가 되고요. 뭐 매일경제, 조선일보, 문화일보, 언론 기고 및 출연, 그리고 뭐 서울시 금융연수원, 아시아나 등 다수의 곳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주제는 생활 속에 세금이 어떤 것들이 녹아있을까라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아닌 다른 주제였다가 이걸로 급히 선회한 게 어제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아, 네. 결혼 축의금으로 얼마 정도까지 괜찮냐라는 네. 질문하고요. 네. 뭐 자녀들 이제 공부 잘하는 자녀들 물론 어려서부터 영어 학원부터 보내긴 하지만 잘하면 또 해외로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이 해외 유학생 송금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건데 뭐 이게 세금이 문제가 되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한번 네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결혼 참 중요하죠. 네네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후회하더라도 꼭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꼭 결혼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결혼하신 분들이 안타까웠죠. 네, 결혼식도 신혼여행을 못 가고 신혼여행도 결혼식도 못 제대로 가고. 못 하고 뭐 제주도 정도밖에 못 가는 안타까운데 이제 조금 풀려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네. 자, 우리가 결혼 관련돼서 또 이 결혼식을 가는 사람들은 축의금. 네. 요 혹시 아시죠? 그 애정남, 애정남. 애매한 네. 거 정해주는 남자. 아, 참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려요. 이게 네. 풍자적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좀 재미있게 잘 구성을 해서 뭐 3만 원을 내냐, 네. 5만 원을 내냐, 네. 10만 원을 내냐. 그 이제 이것도 친분관계.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이제 10만 원 기본적으로는 10만 원씩은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이제 과연 이 결혼 축의금 네. 우리가 축하해주는 축의금이 증여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네. 증여가 일단 될 이렇게 수도 답하는 게 있고, 제일 모범정답이야.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법을 볼게요.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1995년 12월까지는 되게 심플했어요. 네.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네. 기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 원 미만은 비과세다. 금액을 딱 정해줬어요. 이게 좀 비합리적이죠. 뭐 돈을 네. 1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네. 무조건 20만 원까지만 해도 되냐? 이건 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 네네. 사는 생활 수준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법이 바뀌죠. 네. 상당히 추상적으로 바뀝니다. 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네네. 어떠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항상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놓고 네. 이 대통령령을 따라가 보면 이 세 번째 항목에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네네네.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통상 인정되는 금품이 얼마일까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문을 조금 바꿔서 돌려볼게요. 네. 어제도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축의금으로 1억 정도 주면 문제가 될까요? 한 명한테요? 한 명한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네. 제가 결혼을 두 번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했는데 네네네. 저한테 축의금이 1억이 들어온 거예요. 전체가 네. 다. 전체가 다. 1억은 어떨까요? 뭐 괜찮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질문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질문을 네.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그렇죠. 네네. 자, 1억을 100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으면 인당 한 10만 원씩. 네네.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네네. 근데 1억을 100명한테 받았어요. 네. 뭐 1000명, 100명 뭐 인간관계 좋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인당 100만 원 정도씩 냈다. 네. 문제가 될까요?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네,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자, 애정남에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약간 네, 애매한데 그럼 네. 이 1억을 10명의 하객으로부터 받아요. 그럼 인당 네. 한 1000만 원씩. 네. 이거 징여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제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좀 많아 보이죠. 네, 뭔가 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결혼 축의금으로 해서 증여세 이슈가 되는 건 총액이 아니다. 1억을 받았냐, 10억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몇 그렇네요. 명의 하객으로부터 그렇네요. 얼마씩 받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희 뭐 PB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네네네. 또 던져요, 질문을. 네네.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 응. 근데 손님들이 나한테 금액을 달래. 얼마까지 줘도 돼?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또 답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도 네네네. 과거의 얘기들 한번 쭉 찾아봤는데 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오래전 얘기예요. 국세심판원 얘기인데 이제 네. 외손자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송금한 400만 원은 네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 정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요 말씀을 드리면 또 연달아서 뭐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면 모든 친인척이 400만 원씩 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통용이 네. 안 됩니다. 이게 네.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 4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이거는 사실 짜고 치는 거로밖에 볼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사회통념상 우리가 누가 봐도 적당하다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적정선을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 친인척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저희가 안타깝게 얼마다라고 정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소득에 맞춰서 적정 금액까지는 괜찮고 요 400만 원 정도는 문제가 없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네. 그럼 요 400만 원 보내면 네.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냐? 나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이게 네. 문제가 됐던 거는 네네네. 상속세 조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아, 상속세 조사할 때. 네. 이 외손자에게 400만 원 송금한 이력이 있었고 이거 네네네. 외 다른 이제 불투명한 현금들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랬을 때 이 400만 원이 과연 우리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냐 아니냐를 붙었는데 이겼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던 이슈가 있었던 판례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의금은 총액 기준이 아니라 네. 누가 얼마나 냈냐를 기준으로 증여냐 아니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의금을 좀 주고 싶다. 그리고 이게 네네네. 뭐 어떤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네네. 우리가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네네. 그 항목에 어떤 좀 특이한 현금들이 있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았을 때는 방명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명록에는 누가 얼마나 네네네. 있는지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출처가 좀 불분명한 현금 등이 있으면 그 현금 1,000만 원인데 이거 1,000만 원은 내가 축의금이에요. 그리고 방명록이에요. 이렇게 가져가면 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 그래도 그 방명록을 가지고 다시 증여와 증여가 아닌 걸 발라냅니다. 야.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판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우리 저기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세무서 제출용으로 결혼식 끝나고 나서도 방명록을 좀 보관하는 게 그래도 혹시 모르면니까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다라면은 괜찮겠네요?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네. 사례로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네네네. 건데요. 2014년에 3월 달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증여세가 많으니까 분납 네네네. 신청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결혼을 합니다. 네네. 2014년 4월에 결혼을 하고 네. 14년 5월 30일에 네. 축의금을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요.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네, 축의금도 부모님이 갖고 계셨고 그걸 현금으로 받아요. 네네. 받고 나서 이 축의금으로 1차 증여세를 냅니다. 아하. 14년 6월 25일에. 네네. 그리고 2014년 8월 26일에 2차 분납분을 내는데 이 분납은 적금을 해지한 내역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1차 분납 내역을 가지고 이슈가 터집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결국 방명록 가져와라. 네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 일부만 요약을 했는데 네네. 그중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해서 네네.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네네.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 결혼하면 내 손님보다는 우리 부모님 손님이 더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자, 이렇게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서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이 결혼 당사자인 청구인이 사용했다. 이거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해당된다 하겠다. 그래서 아, 본인 지인을 발라내고 나머지는 다 네. 증여세로 과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이 들어왔다고 가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70이 부모님 손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축의금의 70도 부모님 돈인데 보니까 네가 받은 너 지분 30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를 받았더라. 근데 증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야, 이걸 발라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방명록을 뭐 어떻게 검증하냐라고 얘기하지만 뭐 네네네. 일단 보통 이제 그 협의회가 열리면 이제 네. 선서 비슷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청구인의 대리인이 네네네. 이거는 사실의 이제 그 사실 상황을 근거로 해서 다 제출한다. 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좀 위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한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축의금으로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네.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건 싹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더라도 본인 지분 정도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를 제공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예, 뭐 뭔가 증여세를 사실 분납을 할 정도면 이제 적은 금액은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이슈가 그렇죠. 됐던 거고 이때 마침 현금을 활용해서 했던 거고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네. 사실 증여나 상속이 조사가 되면 네, 네, 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네, 네, 네. 이 당사자의 가족들 계좌까지 다 들춰보기 때문에 기존에 잘 넘어갔던 것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비밀을 제공하지 않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무사님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저 증여세 1차 분납할 때 네. 우리 2차 분납한 것처럼 적금 해지 내역 같은 이런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그런 뭔가 있으면은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라리 거는 이럴 경우에 내가 음. 당장 낼 돈이 없다. 그러면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서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네. 뭐 현실적으로는 일부 좀 증여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좀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좋네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네네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감사한 일이죠. 네네네. 저도 맨날 숙제 시키느라고 스트레스 아, 엄청나게 받고 안 있는데 해요. 저도. 네. 저도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이버 막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네. 이제 유학생 송금을 통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네네네네.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자녀한테 주는 유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생활비 네.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네네네. 이제 해외 유학생 송금을 보낸다라고 하면 10만 네네. 불이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 송금으로 보내는 거는 사실 금액 제한은 없어요. 금액 네네네. 제한은 없지만 10만 불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고요. 아니 그럼 저기 하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10만 불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으로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신고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하로 뭐 9천 불을 보내요. 근데 그것도 뭐 이상 거래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자주 그렇죠. 보내면 네, 그것도 이게 무조건 된다는 거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100%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적어도 우리가 10만 불이 넘으면 통보된다라는 기준이면 예. 일단 넘는 사람들 먼저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여력이 뭐 되면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더 들여다보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인 얘기는 네. 아침에 조금. 네. 자, 여기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을 이제 케이스화 시켜서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자, 이한국 씨는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가서 교육비를 송금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비를 보내는데 기특하게도 이 자제분이 네. 계속 장학금을 받아요. 네. 그래서 실제 교육비를 송금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추후 이 돈을 가져와서 뭐 내가 교육비로 받은 거니까 집을 네. 사는데 사용을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건 제가 들었어요. 문제 된다고. 그렇죠. 예, 문제가 어떤 세무사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자, 똑같이 해외 유학을 가기 때문에 교육비를 송금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이왕이면 좀 좋은 데서 살기를 원해서 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여유 있게 돈을 보내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자, 이거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위에가 문제 있으니까 쟤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한번 우리가 봐주시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통념상, 이 사회통념이란 말이 상당히 자주 맞아요. 나오는데 무서워요, 저 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가 맞아요. 네네네네. 애들이 아직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근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원칙은 필요시마다 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네네네네. 우리가 맞춰서 합니까? 환율의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생활비 등을 미리 보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명목으로 교육비와 생활비로 보냈다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이 돈을 예적금을 한다거나 전세자금을 한다거나 뭐 자동차를 산다. 그럼 이건 용도와 맞지 않게 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생활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증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무사님의 어떤 소감을 어떠셨는지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라이브 네. 방송을 네, 이렇게 네. 찍어보기는 진짜 정말 오랜만인데. 네네네. 근데 참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저도 아닙니다. 좀 잘 할 수 네.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반응도 잘 좋은 내용들과 유익한 이렇게 반응들을 좀 해주셔서 저도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그 개업하실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뭐 잘 되면 네. 또 개업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도 뭐 네네. 바쁘긴 하지만 계속 유튜브나 네네네네네. 블로그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네네네. 좋은 양질의 자료를 좀 많이 올려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